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이란 날이 차마 안 떨어지는 나날들입니다. 이강윤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는 물세례하고 크크크 국민 정서가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하다라고 쓴 게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정구는 철부지 미성년자가 아니라 올해 19살 된 성인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서둘러 사과했지만 파장은 일파만파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왜 야만 국가의 수도 서울시장과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월호가 선체 이상을 인지하고 언제, 어디에, 누가, 어떻게 신고했느냐 하는 점은 이번 사고의 출발점이자 핵심 사항입니다. 여지껏 알려진 8시 58분 첫 신고보다 최소한 30분가량 빨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국립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30분경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중이니 주변 선박은 구조에 협조해달라는 항행 경보를 공식 발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엿새 만인 오늘 오후에야 부랴부랴 08시 55분으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했을까요? 합동수사본부는 이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겁니다. 또 진도의 실종자 가족을 찾은 안전행정부의 송영철 감사관은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이나 찍고 가자고 말했다가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들은 의혹과 절망이 커지다 못해 이제는 공황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이게 과연 국가인가라는 탄식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이강윤의 오늘 국민 TV 라디오는 정오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세월호 침몰 특집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코너에서는 진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현장 소식 챙기고요.
경제 쟁점을 쉬기는 좀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뉴스 안은필 기자와 다뤄볼 거고요.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재난구조법이 있느냐 없느냐, 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정치권 일각의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가했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을 연결합니다. 각 코너별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언제라도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이 또 뭐했냔 말이야. 여기서 대안도 모르고 누굴 믿고 사냔 말이야. 이 나라에서 누가 저한테 사과하세요. 전정대사 같으면 책임이 돼야지. 아이를 살리자. 내가 내 새끼 숨기고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사냐고. 네, 진도에 파견돼 있는 국민 TV 라디오 김효진 PD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PD. 김 PD. 전화 사정이 조금 좋지 않군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진도군청에 지난 휴일이 시작되면서 김효진 PD를 보냈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간 현재 사망자는 크게 변동 없이 64명, 그리고 실종자는 238명, 구조된 사람은 174명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보다 구조자가 무려 5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려내놓고 5명을 중복으로 계산한 거지요. 참 어처구니 없지만 이 점은 혹시라도 아직 왜 구조자 숫자가 줄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 PD 연결돼 있습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수색 작업에 대한 기대가 좀 부풀었어요. 날씨도 좋아지고 유속도 느려지고. 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지 않은 게 오후 상황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는데 기다리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선체의 3, 4층 격실 내부입니다. 그런데 내부 진입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한마디로 실패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현재 사고 해역의 조류가 2노트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상적인 잠수 작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요. 이곳에서 만난 어느 잠수 전문가는 네. 만약에 평시였다면 현 상황에서 잠수를 시키는 건 규정 위반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좀 줄어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측됐던 식당, 그 식당 진입을 계속 시도한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별 진척이 없나요? 네, 진입했다는 소식 아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이 식당 바로 앞까지 가는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돼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본부에서도 아직 접수된 상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잠수사 수십 명, 수백 명이 정말 불철주야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건만 진척은 없고 바라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또 애가 타서 애간장이 녹아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온 국민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며칠 동안 왜 민간 잠수사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특히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비등했고 그래서 오늘부터 대거 투입했는데 역시 별다른 성과가 아직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최소한 10수명, 제가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의 잠수부가 현재 투입이 되고 있는지는 이곳 본부에서도 실시간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드나들미 많아서요. 최소한 10수명의 민간 잠수사들이 이 조류가 약해지는 정주 시간대인지 여부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종일 잠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역시 해군과 해경,
잠수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선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3층과 4층의 유리창을 전부 깨고요. 네. 이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연결한 것 정도, 이 정도가 그나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출입을 위한 통로를 확보했다. 오늘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정도에서 의미를 둬야 할 것 같군요. 예. 물론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구조 및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뭔가 좋은 네. 소식 기대 그래도 해야죠. 그 범사고 대책본부 꾸려졌죠? 범정부 대책본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뭐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회의실이 한 300석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장비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늘 상시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기자들이 팽목항 또는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취재 지원 같은 건 좀 되고 있습니까? 취재 지원은 제가 이 팽목항하고 진도 실내체육관을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잘 돼 있고 특히 그 인터넷 통신 설비 같은 거는 뭐 이 지자체 차원에서 네. 탄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신데 그런다면서요. 식료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지원도 아주 충분하게 되고 있고요. 네네. 그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혹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초동 대응부터 너무 허술한 게 많이 보여져서 네. 부랴부랴 허둥대는 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취재 네.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네.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여기 본부에서 뭐 하루에 몇 시에 몇 번 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네. 사실상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 전에 5시께 브리핑이 한 번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네. 근데 그게 통신 설비상의 문제로 일시적인 문제로 그냥 취소가 됐습니다. 그냥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좀 기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아서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좀 있지만은 네. 예, 뭐 기본적인 인프라상의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서 조직을 합쳐놨기 때문에 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건 서로 네. 이해를 해가되 원칙은 잘 지켜져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김 PD 지금 거기 간 뒤에 좀 하루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예. 상황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뭐 생존 가능성 이런 거 포함해서. 예, 제가 오늘 취재 현장에서 그간 숱한 선박 사고 잠수 작전에 투입이 됐던 해군 잠수 전문가와 좀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번 구조작전에도 역시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유형의 선박 침몰 사고라고 해도 결국 배 안에서 인명을 구조하려면 잠수부가 다이버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배가 특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작전이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작전 실패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잠시 뒤인 저녁 6시 40분쯤이 또 한 차례의 정조 시간대라고 합니다. 조류가 약해진 시간대요. 네. 구조팀이 일단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잠수부를 집중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후 상황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전 실패다. 네, 작전 실패다. 유가족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죄송합니다. 하더군요. 실종자 가족들께서 들으시면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응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직 전문가 지금 잠수사 인터뷰한 작전 실패라는 것은 일견 솔직해 보이고 그 대신 여지껏 실패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제가 이 설명을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현실적으로 또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네. 네. 실종자 가족들 앞으로 네. 2, 3일 내에 수색 작업을 마쳐달라 이렇게 요구했나요? 네, 실종자 가족 대표 조금 전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사고 해역 조류가 가장 느려지고 수위도 낮은 소조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가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수색 작업을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하소연, 촉구,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시점을 지나면서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빨리 인양을 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더 높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홍원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좀 조율하고 갔죠. 네. 조금만 더 유보해보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홀드를 좀 시켜놓은 상황인데 네. 실종자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요구한 걸로 봐서는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대한 기점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김 PD. 네. 청취자께서 네. 조금 전에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 취재가 좀 많이 됐는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돌발 질문을 할게요. 너무 당황하시지는 말고요. 네. 그 슬래시 2개를 쓰시는 대화 닉네임으로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7시 42분에 올리신 건데 왜 실종자 가족들은 그 이종인 민간 잠수사 있죠? 이종인 씨 다이빙 벨을 계속 주장해왔던 그 이종인 씨의 다이빙 벨을 완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데 전해주시죠. 다 드리자면은 조금 여러 사람들이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지역의 작전은 해경이 주관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해경과 그다음에 해군 잠수부들이 주력으로 잠수를 시도하죠. 민간 다이버들의 경우에는 해경이 구조팀이 그러니까 공식 구조팀이 양해를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서 들어가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이 사람들은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종인 대표로 상징이 되는 그 민간 유명 잠수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인명 구조에도 능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인명 구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선박 인양 작업 같은 거에 조금 더 능한 분들이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인명 구조가 전공이 아닌 분들도 더러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허물어지다 보면은 불필요한 잠수 작업으로 인해서 괜히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죠. 그 전문 잠수 요원. 사실 그분하고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행간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 청취자분께 드리겠습니다. JTBC 확인되지 아직 않았는데요. JTBC는 이 이종인 씨를 꽤 긴 시간 인터뷰했다가 무슨 징계인지 뭔지 그런 심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정황만 좀 살짝 전해드리자면은 해군이나 해경의 현직 전문가들은 이종인 대표뿐만이 아니고 민간 잠수 요원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간 잠수 요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또 어제 그 사고대책본부의 그 중책에 있는 사람은 민간 잠수부들의 능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 결코 뒤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해군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해경과 해군의 잠수 요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죠. 네. 승객들을 뒤에 남겨두고 탈출에 성공한 1등 항해사 등 선원 4명이 오늘 추가로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 씨, 신모 씨, 또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이런 사람 4명인데요. 혐의는 유기치사죄, 순환구호법 위반 등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이들을 불러서 1차 조사를 했고요. 오늘 새벽 2시쯤에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를 한 거고요. 유기치사죄 그리고 순환구호법이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봐 주세요. 쉽게 말하면은 선박 재난 상황에서 승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 다르게 말하면 대응 매뉴얼대로 승객들이 최대한 많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수부는 특히
이들이 무전을 통해서 자기들끼리의 탈출을 논의한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네. 승객들을 선실에 묶어놓고서 자기만 도망간 이준석 선장 지난 19일에 구속이 된 뒤로 수사가 아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가 소속이 된 청해진 해운사죠.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구속이든 뭐든 이런저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기들끼리 배의 상태를 서로 배의 최신 정보를 주고받고 야 큰일 났다. 네. 우리 먼저 나가자 했다면 네. 그건 미필적 살인 맞죠, 뭐. 네. 유기치사라는 게 결국 버려두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워키토키라고 하는 작은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갖고 교신을 계속 했고 그 교신의 주된 내용이 우리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네. 합동수사본부는 보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네. 재난 현장에 파견된 기자들, PD들, 네. 심신 상태가 더 힘들고 그러리라는 건 압니다만 국민적 관심사이자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분기점의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진도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에 파견돼 있는 국민TV 라디오의 김효진 PD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씨 기사 연결하기 전에 청취자 게시판 잠깐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시 52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화명을 윙스라고, 날개라는 뜻의 윙스라고 사용하시는 분이 5시 49분에 KBS E-텔레비전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월호 침몰을 7시 20분경에 속보로 내보냈다. 네, 이거 아주 지금 SNS 공간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핫 이슈죠. 안 그래도 저희 오늘의 이강윤의 오늘 제작진도 이 문제 취재를 이미 며칠 전부터 시작했고요. 조금 있다가 아는필 기자와 함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정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팟드러슈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께서는 방금 그 윙스라는 분의 궁금하다 이 댓글에 대해서 내가 취재 기자는 아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견해도 밝혀주셨네요. 요즘 인터넷 때문에 1인 미디어고 모두 다가 취재 기자고 전문가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고 아직 최종적인 것을 저희가 밝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KBS도 국내 기간방송, 재난방송에 관한 기간방송사이고 거대 공룡방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빨리 밝히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 사라질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을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길경씨 기사 얘기 나눠볼까요? 길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지금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살림살이도 중요한 문제긴 하죠.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만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해요. 3만 달러라 그러면은 4인 가족일 경우에 12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은 1년간 한 1억 4천만 원쯤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숫자하고 체감 지수가 많이 다릅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전망치가 한 3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원화 가치 상승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원화 가치 상승 효과라는 건 만약에 이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900원으로 10% 정도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이 10%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해하시기 쉽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원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는 이 국민소득을 달러 표시로 바꾸게 되면 10달러가 됩니다. 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원일 때 10달러가 되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이제 10% 상승을 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똑같이 10,000원이어도 이걸 달러 표시로 전환을 하게 되면 11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동일한데 마치 이거를 달러 표시로 바꿔버리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국민소득이 좀 불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민소득을 경제 주체별로 나누어서 살펴봤더니 그 5년 동안 그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80.4%가 증가를 해서 매년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6%요? 예, 매년 1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굉장하네요. 예. 같은 기간 동안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26.5%로 매년 한 5% 정도씩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 이야기는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의 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이야기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많은 부분은 기업들이 현재 가져가고 있는 거고 가계에서는 그 효과를 어떤 성장의 어떤 과실이나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의 어떤 증가분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이렇게 괴리가 나타나는 게 여기서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리사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따른 그 환율 상승 때문에 착시 효과가 생겨서 우리 달러 표시로 했을 때는 우리 GDP가 올라간다는 거고 경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많은 과실의 대부분을 기업들이 몽탕 가져가고 가계에 돌아온 것은 굉장히 적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좀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으로는 많이 몰리고 가계 쪽으로는 소득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매는 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따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가계로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계의 주요 소득원인 임금은 오르지 않고 배당과 이자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소득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현재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은 보다 좀 구조적인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도 그 나라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유럽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일본의 그것, 또 우리나라, 뭐 또 중국은 또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서 다른 나라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재벌 위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한국 경제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일부 이제 기업들에게 몰아주었고 그때 이제 혜택을 입었던 일부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 재벌 대기업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그냥 일부 대기업들을 위해서 고환율 정책이라든지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고 수출 보조금이나 세금 할인, 금융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재벌이 망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재벌을 계속 튼튼하게 해서 이 나라를 굴려가야 한다. 지금 이런 논리가 일관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 좀 공포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기업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재벌 대기업만 상황이 좋지 나머지 기업들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도 뭐 파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건
가게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누구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있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분위기가 이미 2000년대 이후에 조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리사님. 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가 경제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타 분야로도 넘쳐났다. 이 말은 그냥 저처럼 뭐 잘 깊이 모르는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정글이다. 약육강식이다. 각자 알아서 능력대로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남거라. 뭐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옳게 들은 겁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뭐 어떤 변명을 해도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글이군요, 정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고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정글에서 일부 포식자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고 원래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경제 주체는 가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건 이 가계가 소비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경제 주체거든요. 그 정부라는 건 또 시장의 심판자 역할로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어떤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 분담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정부하고 재벌 대기업은 거의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배불리게 급급하고 있고 또 이를 주변에서 통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언론하고 사법기관들도 서로 뒤를 봐주면서 유착관계만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관행이나 부조리가 철폐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시작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 뭐 기업 프렌들이 뭐 이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법인세 어떻게 뭐 깎아주고 뭐 줄 생각하고 그러더니 박근혜 대선 후보는 그거의 문제점 충분히 인식했는지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는데 취임하자마자 이건 뭐 유야무야 돼버리고 기본적으로 재벌 위주의 패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민주주의하고 이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런 나라들하고 혹은 그런 나라들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좀 시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뭐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이코노미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진짜로 거기 따라가려면 경제 민주화 쪽으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코너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아는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아는필 기자와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립해양조사원 어떤 기관이죠, 일단? 이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지역에서 사고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전파해서 주변에 있는 선박들이 빠르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해도라든지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인 거죠. 국립연구소. 그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4월 16일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되었던 당일 아침 오전 30분에 침몰 중이다라고 기재해 지금 얼마 전까지도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항행 경보 시간 중에서 침몰 시간을 8시 55분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사고 발생으로부터 6일 동안은 계속 8시 30분이라고 적어 놨다가 왜 부랴부랴 오늘 오후 막 시작되면서 세월호의 침몰 시간을 8시 55분경으로 갑자기 바꿨답니까? 일단 8시 55분으로 바뀐 다음에 수정한 이후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요.
그 수정된 항행경보 끝에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긴급 사항 전파를 위해 당시 사고 예상 시간을 8시 30분경으로 발령하였으나 정부 공식 사고 발생 시간인 8시 55분경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이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 국민TV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수정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기자가 대놓고 우리가 취재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고친 거 아니유? 이렇게 물어봐야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리는 만무하고요. 우선 그 전에 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최초의 8시 30분경에 세월호가 침몰 중이다라고 항행 경보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취득해서 그런 항행 경고를 내보냈답니까? 예, 처음에 그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수록과의 정우진 씨가 이 항행경보 담당인데요. 네. 이분이 처음에 이야기하기는 항행경보를 발령하기 전에 16일 오전 9시 40분경부터 위도 경도 해점 확인을 위해서 관계당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했다. 9시 40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정확한 위경도 파악에는 실패하고 어디로부터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관계 당국 중 어디로부터 사고 발생 시점이 8시 30분이라고 듣고 항행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이루어진 통화에서는요. 직원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언론을 참고했다. 관계기관을 통해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정도를 알았고 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국민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의 언론 보도를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국립해양조사원의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 네. 배가 침몰 중이라면은 그 배와 직접 교신을 하거나 배를 관제하는 VT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최초의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언론사 사이트를 보고 시간을 이리저리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거는 일단 국립해양조사원의 업무 매뉴얼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론사도 물론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올리는 바지만 각 언론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 곧 정확한 팩트, 즉 꼭 진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보 네. 때문에 오보가 나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사실인 양 올리기도 하는 것이고 정부기관이나 1차 뉴스 생산기관에서는 이 모니터를 보고 취재한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고요. 네. 불이 났으면 불난 곳에 가서 소방서에서 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행 경보를 만들어내는 게 주요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배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국민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 난 걸 보고 8시 30분 정도라고 썼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직원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해당 관계 당국과 통화해서 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이곳은? 시간도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위치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은필 기자가 예. 국립해양조사원의 원장과 접촉을 시도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최대한 빨리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걸로 일단은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물론 급한 취재 일정 때문에 더 심도 깊은 취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리고요.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것은 짚어나가는 게 언론 취재 중에 할 일이니까. 또 하나 이거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청취자 게시판에서도 언급을 해 주신 거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침몰 사고와 관련된 보도가 오전 7시 20분경에 이미 KBS E 채널, KBS E-텔레비전의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그 아침의 종합 정보 프로그램 같은 데서 7시 20분경에 이미 방송이 됐다. 뉴스 속보처럼. 네. 그것을 들은 시청자, 그것을 보거나 들은 시청자들의 증언이 지금 여러 사이트에 각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일단 정리 좀 해봐 주세요. 네, 일단은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6일 오전 7시 20분경에 관련 보도를 들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한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침에 해장국집에서 자기가 식당에서 보도를 봤다고 말을 하면서요. 대화명도 소개를 함께 해주시죠. 대화명이 하늘티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었는데요. 네. 해장국집에서 자기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수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16일 7시 33분 58초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네. 이들의 주장은 간략하게 인천에서 출항, 제주도로 가는 배가 진도 해상에서 주변 어선과 해경에 구조 신호를 보내왔다. 라는 요지의 앵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프로그램을 의심이 되고 있는 KBS의 굿모닝 대한민국 이 프로그램이 잠시 동안 다시 보기가 막혀 있었던 이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네.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보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7시 20분경에 영화의 예고편이 하나 삽입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과 TV의 화면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 TV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흐리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보통 화면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흐리게 처리를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더 오히려 공을 들여서 만든 경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편집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건 역시도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고 의혹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 안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그 흐리게 처리된 부분에 그 네. 뉴스 속보 자막이 있었는데 그걸 급히 드러낸 게 아니냐라고 네.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영화 그 레터박스 필름 사이즈하고 네. 텔레비전 송출 방식의 비율 차이에서 온 블랭크 공백 부분을 통상 검게 처리를 하는데 네. 요 프로그램의 경우 회색으로 했고 이게 더 말하자면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거다. 네. 아무튼 그런 자막이 있었던 것을 급히 지우고 나니까 회색으로 표시된 건 아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다시 보기 화면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자기가 밥 먹은 해장국 먹다가 그런 뉴스를 봤다 그러면서 영수증까지 시간까지 제시해서 올린 네. 대화명을 하늘티라고 쓰신 분이 기억을 잘못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분들이 말하는 건 자막이 아닙니다, 사실은. 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오디오면, 그러니까 예. 진행자의 음성 멘트도 있었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원 중계 같은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중간에 네. 다른 뉴스룸 같은 곳으로 옮겨져서 한 어허. 5분에서 10분간 어허. 관련된 속보가 나왔다. 이게 아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자막 부분하고는 또 별개인 부분인데요. 다시 네. 보기에서는 그 중간에 있던 어떤 그런 방송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편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잠깐만요. 네. 원래 그 굿모닝 대한민국이란 프로그램이 6시부터 8시까지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네. 생활 정보나 이런 것들로 꾸려가다가 뭐 7시나 몇 시쯤이 되면 정기적으로 뉴스룸으로 옮겨서 그때까지 아침 뉴스를 잠깐 전해주고 다시 원래 메뉴대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그게 통상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이분들의 주장은 그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다시 보기에 보니까 그 뉴스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편집을 했다는 건 명백하네요.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편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그럼 KBS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KBS 쪽 입장은 그 16일 2부 방송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방송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방송된 코너 중에 자막 오기, 모자이크 불량으로 인해서 초상권 침해 부분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보기는 지금은 가능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필 고 날짜하고 그 다음 날짜에 굿모닝 대한민국만 다시 보기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많은 네티즌들이 더 궁금해하고 의혹을 샀던 부분인데 네. 현재 다시 보기는 풀렸고
그런데 정규 방송에서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뉴스룸에 가서 그때까지의 뉴스를 짤막하게 듣는 코너가 있었는데 현재 다시 보기로 가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그 뉴스는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네티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대목은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진이 다시 보기를 올릴 때 왜 중간 뉴스를 드러냈답니까? 그러니까 굿모닝 대한민국 제작진들은 아예 그런 뉴스 자체가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네. 아니, 조금 전에는 잠깐씩 뉴스룸에 가서 듣고 오는 코너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이 누리꾼들 들었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주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 파일이 그 편집본이 아닌 원본 파일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이것이 편집을 한 것이다. 아니면 속보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4월 16일 아침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해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8시 58분에 사고 신고가 서해 해경에 접수가 됐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약 1시간 반 빨리 7시 20분경 KBS E텔레비전의 굿모닝 대한민국이란 프로의 긴급 뉴스처럼 진행자의 오디오 멘트와 함께 배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게 많은 네티즌들의 주장인데 KBS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없었던 일을 우리 이렇게 주장하자라고 뭐 네티즌들이 이렇게 서로 몰래 약속을 해서 쓰고 나는 그랬을 가능성은 그렇게 뭐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거는 좀 무리한 추정인 것 같고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 그 변호사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증언들이 그 변호사도 지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KBS에다가 원본 방송 파일을 바로 요구해봤자 KBS가 거부해버리면은 강제적으로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권모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다수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그 증언을 토대로 원본 제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재판이라는 정식 법적 소명 절차까지 가기 전에는 현 상태에서는 KBS에다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KBS가 또 대표적인 언론사이자 재난 주간 방송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불필요한 일부의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각 네티즌들이 지금 뭐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들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문. 심지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마틴스라고 대화명을 쓰시는 분께서 17시 57분에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이런 것들만 거기에 있는 URL만 따라가더라도 뭐 다 알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KBS가 좀 먼저 솔선해서 나서서 의혹을 해명하는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KBS의 확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PD하고 했나요? 아니면 편성 쪽하고 했나요? 직접적으로는 통화는 못했고요. 일단은 굿모닝 대한민국 제작진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이런 의혹이 자꾸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밝혀놓은 것. 시청소감 게시판에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네, 이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의문점은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제작 책임자와 접촉을 시도해서 아까 것과 함께 국립해양조사원 것 말이죠. 함께 다음 이 코너에서 청취자분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취재 결과가 완전치는 않았지만 궁금증이 커가기 때문에 이 시간 현재까지의 취재를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참고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사고 원인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해수부에서 밝힌 항적 기록, 국토교통부죠.
거기서 밝힌 항적 계속 추적을 해왔더군요. 거기에 보면은 급선회를 2번을 합니다. 침몰 전에 한 번 90도가량 급히 꺾었고 다시 한번 올라서 오히려 왔던 인천 쪽으로 한 6km쯤 가다가 표류하고 이제 침몰된 거죠. 그 전문가들은 급선회를 2번이나 한 그 큰 배가 2번이나 한 이유를 뭘로들 보고 있나요? 네, 일단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은 순항하던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90도 가까이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급선회했고요. 이후 400여 미터를 시속 6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4분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8시 52분경에 또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1.6km를 표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2차례의 급선회가 배에 실은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서 균형을 잃은 배가 표류하다가 침몰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안영수 교수는 지그재그로 운항한 것도 한쪽으로 계속 쏠리니까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타기를 반대로 틀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합수본부도 첫 번째 급선회 이후에 세월호의 어떤 형태로든 고장이 났을 것이고 이러한 고장을 수습하거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급선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생방송의 그 신속성과 쌍방 교류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지금 막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몽꽁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6시 21분에 주신 것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청취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게시판 화면을. 7시 20분, 그러니까 4월 16일 수요일 7시 20분 KBS E텔레비전에 굿모닝 대한민국의 한 그 방송장면을 캡처해서 보냈는데 사진을 올리시고 위아래 희미하게 지운 자국 여기에 원래 그 자막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로 몽꽁이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기자 안 기자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일부러 회색 부분은 일부러 흐릿하게 공들여서 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앙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자막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게 지금 안 기자의 오늘까지의 취재 결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고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시 보기를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다시 보기를 한번 봤습니다. 예. 네이버의 어느 사람의 블로그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블랙 니힐리스트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생방송의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화면 좌측 상단에 시간 표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렇게 조작된 흔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우선 가장 쉬운 것은 KBS가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방송되었던 원본 그대로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네. 어떤 가감이나 가공, 편집 또는 케이블이나 이런 데로 넘기기 전에 뭐 자막 일부를 뺀다거나 이런 것들 없이 당일 7시 20분 때 방영된 것을 한번 보여주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맞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다시 추가로 하기로 합시다. 예. 네,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청와대로 가야겠다. 대통령께 직접 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진도 체육관에 계시던 실종자 가족들이 그저께 밤에 행진을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은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저지했죠. 심지어 동영상 체증까지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촛불 집회나 뭐 그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냥 이 사람들 길을 걸어갈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렇게 과잉 대응한 거 법적 근거 있어요? 법조인들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실종자 가족들의 움직임 자체를 대정부 시위로 간주한 경찰이 하던 대로 습관대로 대처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서선영 변호사는 심각한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우려가 현저한 상황에서나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날 경찰의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도 경찰이 가족들을 진도 현장에서 가로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차단한 것이고 동시에 불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남을까봐 세세하게 안 기자와 일문일답을 하느라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쨌거나 궁금증을 없애드리겠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바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길어진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취재의 일부 미진한 점이나 저희가 도달하기 힘들었던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공을 들여서 확실히 이 문제는 짚어서 다시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정말 우리 정부 이렇게 무능하냐 비판 여론 듣고 계시죠? 예, 그렇죠. 집권 여당 뭐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말 이렇게 일을 못하나,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모처에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안전 문제를 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을 했었던 이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틈날 때마다 국민의 안전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요. 새누리당 지금 사실 뭐 주말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침울해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일체의 선거운동도 중단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예. 결국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란 심판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 다 비슷하겠죠. 게다가 그렇죠? 오늘 또 정몽준 의원 아들이 아주 큰 망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란 말치고는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 말을 해서 어린 친구니까 망언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요. 19살이면은 저 물정은 아는 나이잖아요. 철부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군다나 그 부잣집에서 뭐 비싼 뭐 여러 가지 좋은 교육도 시켰다고들 하던데 뭐 어디 가서 꼭 좋은 학교를 다녀야만 좋은 교육은 아니지만 참 미개한 나라, 미개한 국민들. 이거 지금 새누리당 정몽준 개인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전체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하겠죠.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말 사이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후보, 이 금주령 내려진 와중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가급적 저녁 식사 자리에 피하려고 하고 주말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계속 가슴 아파하고 이랬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폭탄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해서 당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었고요. 또 분노한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설 정도로 이렇게 이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우왕좌왕 대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이 유가족이나 또 실종자 가족들, 국민들에 대해서 뜬금없이 색깔론을 제기한 게 또 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한기호 최고위원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지금 실종자 유가족들이 몇 날 며칠을 뜬눈으로 이렇게 지새우고 있는 바로 그 팽목항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나섰던 게 또 우리 안전행정부 국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총체적으로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일 텐데, 말씀하셨듯이 정몽준 의원 아들의 이 페이스북 글 제가 뭐 일일이 소개하기도 좀 제가 오프닝에서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읽어드렸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 정몽준 의원이 지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고요. 또 당내 경선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이었고 예. 또 정몽준 의원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몽준 의원 개인도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게요. 정부 여당 특히 새누리당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젠가 셀 바가지는 어쩐다더니 어쨌거나 정몽준 후보로 봐서는 발등을 찌를 일인데 자기 가족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낙선운동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옛말 하나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양정대 기자 소식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선거운동 중지해 주시고 국민과 함께 이 힘든 때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은 모든 선거 일정 중단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울먹이기까지 하며 조용히 있자고 한마디. 그런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장. 당원 동지 여러분, 6월 4일 저 박재홍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파주 신나는 지방자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의 경영 두루두루 작용을 갖춘 저 조병국이야말로 이번 파주시장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파주의 발전을 10년 앞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어디 가십니까? 병원 제대로 있습니까? 파주에. 종합병원 3개 유치하겠습니다. 대학도 유치해서 교육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먼저 말씀에 앞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안산단원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구조와 빠른 건강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는 어제 저녁 당원들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돌리고 건배하고 박수를 치며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좌파 색출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르고 그래서 자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는 전문가 주장.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감 능력에 결여된 정서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 있었지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어디 가십니까? 병원 제대로 있습니까? 파주에. 종합병원 3개 유치하겠습니다. 파주신문이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잠시 청취자 게시판 말씀 한두 가지 전하고 다음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건으로 꽤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의견 제시해 주셨던 슬래시 2개 쓰시는 분 가급적 대화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기가 참 쉽지 않군요. 지금 KBS 게시판에서
7시 20분경에 그 속보 봤다라고 올린 글들을 모두 삭제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이제 삭제된 걸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삭제 이전에 캡처해놨던 것과 함께 띄워주셨는데요. 다른 무슨 조그만 인터넷 신생 매체도 아니고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KBS에서 더군다나 수신료 올려달라고 매번 브릿지마다 짬이 날 때마다 그러고 있는 KBS가 왜 이런 횡포를 부리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1989년에 언론사 들어갈 때 자칫 잘못했으면 원서 거기 썼으면 KBS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청자들이 이런 견해를 보이면 원본 파일 딱 띄워놓고 자 보십시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방송되지 않았던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왜 개인이 올린 의견을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삭제합니까? 이건 작태입니다. 작태. 횡포고요. KBS 측은 제발 이 방송을 듣기를 바라는데 저희 건 참 다운로드가 가능하죠.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보내주고도 싶은데 시청자들의 의견 개진을 일방 삭제하는 이런 횡포는 즉각 중지하시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원본 파일을 공개하면 바로 그 즉시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발 KBS 몸집에 맞는 그 공룡 몸집에 맞는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승만이라는 요즘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 말고요. 서승만이라는 이름이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된 것 우리 청취자분들 상당히 아실 겁니다. 차마 제가 그 사람의 글을 말이나 글로 옮길 수가 없을 만큼 처참할 지경의 그런 내용입니다. 종북 마녀 사냥은 유도 아니고요. 전직 코리아 헤럴드인지 내외경제인지 어디 기자라고 자신의 이력을 밝혀놨던데 그 사람이 아주 도배질을 해놨어요. 이거는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의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의분에 넘쳐서 어떤 변호사에게 알아봤더니 진도 실내체육관 애들 지금 많이 가 계시는 실종자 가족께서 명예훼손으로 친고죄에 해당해서 그분들이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게시글에는 공지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방금 서승만 씨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우리 ISC 대화명 쓰시는 분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고 가자라고 했던 그 송모 감사관 안행부 그 사람은 해임된 게 아니고 사표를 냈고 사표를 수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건 다 타갑니다. 네. 자, 진짜 인터뷰 잠시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생명을 지킬 안전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정쟁 탓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런 기사 많이 들어보셨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TV조선의 어느 기사의 리드멘트, 맨 앞문장이었습니다. TV조선의 그 기사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은 우리 시민을 지켜줄 수 있을까? 여당이 추진하는 법은 또 그럴까?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기 전에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펴셨는데요. 그 질문에 칭술해서 보자면 국회에 제출된 안전 관련 법안이 낮잠을 자는 바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아마도 그 새누리당 정치인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TV조선이 좀 시도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TV조선은 19일 날 보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네. 선박 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 조항을 놓고 있다. 그 안에. 예. 그다음에 사고 발생 사실을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 안에. 네. 그랬는데 이 좋은 법안을 여야 간 정쟁 탓에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이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의원의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이 김 의원 법안이 뭐냐 그러면 내수면 선박에 관한 법안입니다. 네. 이게 바다가 아니라 강 그쪽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해수면 선박에 관한 법, 그게 해사안전법인데요. 여기에는
인명구조 의무화, 뭐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의원 법안은 뭐 지금 세월호 그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이번에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는 회사안전법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있는데 네. 세월호의 소유주와 승무원들이 이걸 안 지켜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TV조선의 그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면 물론이고 택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진태 의원이 저격수임을 자임하고 나서는 잘생긴 검사 출신에 네. 잘생겼다고 본인 주장이래요.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만나서 잠시 20분간 TV 토론을 했는데 그 얘기를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그 김 의원이 한 건 하는가 싶었는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일단 김진태 의원 법안이 세월호 참사 예방법이라는 식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김 의원은 왜 이런 그 하나만한 있으나마나한 법을 국회에 낸 겁니까? 건수 올리려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김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한 게 3월 1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이죠. 예. 그때 했고 그 내수면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내놨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4대강 사업해서 뭐 요트나 레저 선박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수면에서도 선박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에 같은 경우는 선박 안전에 관한 법이 있는데 내수면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김진태 의원이 MB 쪽하고 좀 친한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도 이거 뭐 4대강 사업에서 뭐 또 충돌하고 그러면 기름 흘러나오고 뭐 취소원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쯤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홍 소장께서 보시기에 네. 이번 세월호 참사 이런 비극 예방하려면 꼭 법적인 뭐가 없어서 예방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지금 네. 우리 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떤 법이 차라리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뭐 법을 새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해수면의 선박 안전 운항에 관한 법률이 해사안전법인데 네. 이 법을 뭐 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 중에 지금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어느 거죠?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있는데 네.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골라주시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지금 제 55조 그게 지도 감독에 관한 건데요. 네. 그 제 1항을 보면 해수부 장관은 뭐 소속 공무원에게 선박에 출입하여서 안전 관리 체제 등을 확인하거나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항에는. 예. 2항에는 이 선박에 출입하여서 이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진단하려는 사람은 그걸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 출입 날짜, 출입 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선장과 선박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7일 전까지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그 성매매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에게 되고 예. 그 단속할 테니까 7일 전까지 목적, 단속 목적, 날짜, 시간까지 다 서면으로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법 조항이 그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이쪽에 지금 들어왔는데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이것도 규제 완화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까? 설마? 네, 규제 완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박 소유주들의 예. 로비에 밀려서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서령 적발이 되더라도 기업에게는 뭐 타격이 거의 안 가는 거잖아요. 네, 타격이 안 가죠. 그럼 이걸 진짜 법 안전에 관한 것은 강하면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우리 지금 절감하고 있는 며칠째인데 이걸 법답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어이없는 것이 지금 뭐 언론에 지금 정기 점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기 점검이라는 것이 이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정기 점검은 그건 법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기 점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민간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점검하는 거는 정기적인 점검은 없고, 그 다음에 강제 조항도 없고 할 수 있다고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 정기 점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네. 그 각 선박 회사로 하여금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자기들이 안전 관리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제출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율적으로. 예. 그러면서 그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 완전 관리 대행업체나 완전 진단 대행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대행을 하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라.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이걸 약간 더 말씀드리면, 왜 안 하냐 그러면 선박망이 처벌이기 때문인데, 예. 좀 하겠습니다. 선박망이 처벌. 이 과정을 보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점검을 나갈 때 7일 전에 다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서면 통보합니다. 그러면 적발되면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처벌하지 않고 뭐 하냐? 적발된 사항 중에서 일부에 대해 개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예.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문제는 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게 선박망이 처벌이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세월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워낙 이제 엉망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부품도 바꾸고 어떻게 하려면 뭐 1억, 2억, 3억 이상 시설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지금 1억, 2억, 3억을 들여서 시설을 바꿀 건지 아니면 그냥 1,000만 원 내버리든지 하다가 1,000만 원 벌금 받을 건지 1,000만 원 이하니까 뭐 5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겠죠. 과연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요. 그럼 이걸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네. 커나가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 허술하게 내맡기고 네. 있었군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시다시피 출발하면서 안전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 앞에 불량 음식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네. 소방방재청 전문가를 밀어냈다고 해요. 네. 박근혜 정부 안전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위기에 관한 조직은 중앙 집권형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조직의 상층부를 비전문가로 다 채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 그러면 이 위기 조직이란 건 군대 조직처럼 보통 운영되는데 예. 군대 조직 상층부를 전쟁놀이하는 초등학생을 채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밑에는 뭐 전사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층부를 뭐 이렇게 전쟁놀이나 초등학생을 채워놓으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예.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차로 떨어지는 조직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본부도 한 10개 정도 만들었다면서요. 네. 보면서 정말 현 정부의 그 위기 관리 능력 문제, 네. 문제고, 정말 이건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네. 홍헌호 소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게,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전쟁놀이 좋아하는 초등학생으로 채웠다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는 재난안전에 관한 전문가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뉴스 행과간.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행과간은 항상 우리 변 PD가 낭독을 일정 부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 터진 지 오늘이 엿새째입니다. 그 6일 동안에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과 그에 따른 보도 이런 것들 우리 많이 기억도 하고 있을 거니까 그걸 다 묶어서 문제점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해당 기사를 일일이 열거해서 방증해서 읽어드리다 보면 그 시간만도 너무 만만치 않아서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다음 행간 두 번째 것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그러니까 4월 16일이죠.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안전행정부 2차관은 구조자 숫자를 368명에서 150여 명으로 무려 200여 명이나 갑자기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패닉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 또는 단원고에서는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문자 메시지를 내보냈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면서 별거 아니라고들 생각하다가 불과 1시간 만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옥 같은 대재앙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기억 선명하게들 아직 하실 겁니다. 사고 발생 엿새째인 오늘까지 최종 승선 인원이나 사망자, 구조자 숫자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서 한 번도 번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식당에를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몇 명을 구조했다 아니다. 그거 아까 2번 세가지고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다. 도대체 사람 머릿수도 제대로 못 세고 있는 겁니다. IT 강국의 슈퍼컴퓨터만 해도 몇 대가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재난 그리고 안전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고위 관료 송아무개 감사관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계시는 진도를 찾았다가 대충 슬렁슬렁 회의 마치고 나오면서 데리고 간 부하 직원들 불러가지고 저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이나 하나 찍고 가지 이렇게 말했다가 국민들의 귀를 정말 의심케 했지요. 그게 할 말입니까? 감사관이라는 자리는 공무원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못된 짓은 안 하는지 태만은 아닌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는지 그런 거 감찰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자고요? 이 사람 사표 처리했던데 제가 인사권자라면 저는 사표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시킵니다. 사표와 파면은 그 차이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해경은 해경대로 다들 어땠습니까? 공무원들은 각 부처별로 각각 자기들끼리 대책본부 만들어서 서울에 따로따로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수치 다 제각각이었어요. 혼선이 생기니까 뒤늦게 국무총리가 정부 종합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마저 기자들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앞으로 잘 됩니까? 이렇게 막 묻기 시작하니까 국무처리 공보 비서란 사람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서둘러 국무총리 모시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현장 방문했죠. 그때 경호와 의전 때문에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수색과 구조활동 중단되었다는 얘기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각하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라디오